이틀 연속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거세지는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인천 이렇게 3개 시도가 오늘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새 거리두기 적용을 일주일 동안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잠시 뒤에는 7월 백신 접종 세부 계획도 발표됩니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서울, 경기, 인천 이렇게 수도권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 개편안 시행이 일주일 동안 유예됐는데 그만큼 현재 이 수도권 지역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판단이 작용한 거겠죠? 우리는 2020년 5월에 아주 유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됐는데요. 당시에 우세종이 아니었던 GRGH형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당시에 그것이 기존의 S그룹이나 V그룹보다도 훨씬 더 전파력이 빨랐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 결과 전국적으로 유행을 했었고 그 여파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뭐라 그럴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의 개편안이 완화되는 쪽, 그리고 예방접종에 대한 기대 심리가 20, 30, 40대에서 나타난 점, 그리고 델타 변이가 실제로 이런 모임에 연관이 있었던 점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확산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확산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조금 전에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현장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7월 중에 접종 계획은 신규 1차 접종에 대해서는 주로 4가지 방향으로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첫째, 6월 접종 대상자 중 미접종자를 최우선적으로 접종하여 60세 이상의 고령층 등 상반기 1차 접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대입 수험생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 중, 고교 교직원 우선 접종으로 2학기의 전면 등교와 안전한 대입 준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50대 접종을 시작으로 전 국민 대상으로 신속 접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지자체의 자율 접종 그리고 사업장의 자체 접종을 개시하여 접종의 편의를 도모하고 접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방역 상황 대응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대상자별로의 세부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 접종 대상자 중에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예약을 추진을 하였고 7월 5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5월, 6월에 60에서 74세 연령층 사전 예약자 중에서 당시의 건강 상태 등으로 예약이 취소되거나 접종이 연기 처리된 미접종자 약 10만 명에 대해서도 7월 26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서 모더나 백신을 통한 접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 예약은 7월 12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기존에 예약된 정보를 통해서 문자로 예약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 보육 종사자와 대입 수험생에 대한 접종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고등학교 교직원 64만 명에 대해서는 관할 교육청과 예방접종센터 간의 사전 조율된 일정에 따라 7월 19일부터 학교별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합니다. 고3 이외의 대입 수험생 약 15만 명 정도는 7월 중에 대상자 명단을 확보하고 8월 중에 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며 아직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교직원 등을 포함해서 아동, 복지, 돌봄시설 종사자 등 112만여 명에 대해서는 7월 28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전 예약은 7월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영장병에 대한 예방접종 계획입니다. 군 부대 내에서의 감염 예방 및 감염으로 인한 국방의 공백 방지를 위해서 입영장병에 대해서 입대하기 전에 예방접종을 7월 12일부터 실시합니다. 7월에서 9월 중에 입영 예정자 중에 징집병, 그리고 모집병, 그리고 부사관 후보생 등 약 7만 명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을 활용해서 접종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보건소에서 입영 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대상자 확인 등록 후에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 일정을 예약하여 접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대 연령층에 대한 접종 계획입니다. 50대 연령층에 대해서는 7월 12일부터 55세에서 59세부터 시작하여 50세에서 54세 순으로 순차적으로 사전 예약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접종은 55세부터 59세는 7월 26일부터, 50에서 54세는 8월 9일부터 예방접종 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이용하여 접종을 실시합니다. 사업체 자체 접종 관련해서는 철강, 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체 중에 상시 가동이 필요한 사업장은 종사자 접종의 편의와 접근성을 도모하기 위해 부속 의원을 통한 자체 접종을 실시합니다. 자체 접종이 가능한 부속 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장 중에서 희망을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44개소, 그리고 39만 명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모더나 백신을 활용해서 7월 말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다만 일반 국민들의 접종 시작 연령에 맞춰서 7월 말부터 50대 접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자체 자율접종입니다. 지자체의 특성과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게 접종을 해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전파 차단 및 방역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7월 말 또는 8월 초부터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이 마련한 지침을 참고하여 시도별로 배정된 물량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보건소,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고 방역 상황을 고려해서 시도가 접종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수시로 점검, 평가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은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지난 6월 29일 날 개최하여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권고 연령에 대해서 재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권고하기로 하였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자 중 50세 미만인 대상자에 대한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관련하여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 발생 현황 등을 반영해서 연령별로 이득과 위험을 분석한 결과를 검토해서 50대부터는 명백하게 위험보다는 이득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접종 권고 연령을 상향하기로 위원회가 결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추진단은 7월부터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50세 이상 연령층에 대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7월 5일부터는 50세 미만의 2차 접종 대상자에 대해서는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지난 6월 17일 발표한 3분기 시행 계획에 따라 7월에는 조기 접종 위탁의료기관, 또 군부대, 교정시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2차 접종을 시행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도 화이자 백신으로 2차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전접종 실행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부터는 대부분의 위탁 의료기관에서 2종류 이상의 백신을 활용하여 접종을 실시함에 따라 안전하고 신속한 접종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안전접종 민간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협의회의 검토를 거쳐서 오접종 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접종 방지를 위해 접종 대상자에게 백신별 인식표를 배부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내에 백신별로 접종 공간, 시설, 인력 구분을 권고하고 위탁의료기관 백신 접종 담당자에 대해서는 예방접종센터의 현장 교육을 의무 실시하는 등 위탁의료기관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오접종 발생 시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 또는 위반 횟수 등을 반영해서 지자체가 위탁계약 해지 등의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오접종 발생 시에는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발생 경위나 후속 조치를 연계 보고하는 등 오접종 관련된 보고 체계를 개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세 이상 백신 예방접종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1차 접종률이 87.3%에 도달하는 등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확진자 발생률이 인구 10만 명당 4.4명까지 감소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발생률의 감소 추세는 2회 접종률이 증가한 70대 그리고 80세 이상에서 더욱 두드러진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회 접종률이 10%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60세 미만 연령대에서는 4월 1주 이후에 소폭 증가한 뒤에 계속 정체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6월 달에 확진된 14,274명의 그 확진자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40대가 18.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20대가 17.8%, 그리고 50대, 30대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중에 미접종자의 비율은 60세 미만에서는 96.3%가 접종을 받지 않았으며 60대 이상에서도 미접종자의 비율이 60%를 차지하고 있어 확진자의 대부분 91.2%가 한 번도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라는 특징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는 일정에 따라서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제4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날 제4차 전문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총 291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습니다. 의무기록, 역학조사 등을 바탕으로 심의를 하였으며 예방접종 후에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의 이상 반응으로 치료를 받은 사례 총 172건에 대한 보상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한편 2건은 결정을 보류하고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4차례에 걸친 전문위원회의 심의가 있었고 총 713건에 대한 심의가 있었고 이 중에 525건이 보상 결정이 되었습니다. 추진단은 그 코로나19 예방접종 후에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하여 보상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병비가 그동안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았지만 피해보상금과 동일하게 이번 이들당 5만 원의 정액 간병비를 동일하게 지원하도록 지침을 개선을 하였고 이미 의료비 지원을 신청한 분들에게도 소급하여 적용하여 지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월 방역 대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그리고 방학, 여름 휴가에 따라 이동량이 증가하고 또한 변이 바이러스 확산 추이를 면밀히 살펴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7월 이후 예방접종으로 유행이 억제되는 시기까지는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 기본적인 방역 수단은 현 대응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특히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강화된 대응을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 취약시설, 유행지역, 그리고 취약 집단에 대한 선제검사를 확대하고 지자체별 유행 양상에 따라 고위험군에 대한 PCR 검사 행정명령 등을 병행하여 조기 발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확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특별 방역 점검 기관을 운영해서 집단 감염 발생 주요 다중이용시설과 종교시설, 유원지, 학원 등의 방역 수칙 이행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보건소의 선별진료소 운영 시간 또는 현장 임시 선별검사소 설치 운영 확대 등 진단검사의 접근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계적인 확산 추세인 주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지자체 변이 분석, 선별검사 등 대응 역량을 높이고 국내외 동향 감시와 유전자 특성 분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델타형 변이 관련된 유행 국가도 추가 지정하여 해외 유입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의 일상회복 지원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완화하는 내용을 반영하여 마스크에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를 개정하여 지자체에 안내를 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예방접종자가 실외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14일이 경과한 사람에게는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관광 등 실외의 여가, 레저 활동 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변경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외라 하더라도 집회, 공연, 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예방접종 또는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며 특히 실외 야구장, 축구장 및 공연장, 놀이공원 등 실외 유원시설, 그리고 시장 등 실외의 쇼핑 공간과 같이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을 거듭 권고드립니다.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 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지켜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는 예방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오늘 어제 700명대가 발생해서 확산의 우려가 매우 큰 상황입니다. 수도권에서는 80% 이상이 발생하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연령층을 중심으로 대면 모임이 증가하면서 주점,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감염이 다수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파 속도가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접종 완료율이 9.8%로 낮고 고위험군인 60에서 74세 연령층은 1차 접종만 완료한 상황으로 8월까지는 방역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가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방역 당국은 현재의 수도권 유행 상황을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함께 선제 검사,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여 대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회식, 대면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실내에서는 마스크 벗는 상황을 최대한 피해 주시고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신속하게 검사를 받아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오래된 거리두기로 지치고 답답하시겠지만 1년 반 동안 온 국민들이 힘들게 지켜온 공든탑이 무너지지 않도록 접종 완료하실 때까지 조금만 더 힘을 내어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를 지켜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방역당국도 방역 대응과 7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문에 네, 지금까지 중앙방역대책본부 브리핑 들었습니다. 7월 백신 세부 접종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우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을 재검토해서 50세 이상 접종을 권고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일부터 55세와 59세 백신 예약이 가능한데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다는 내용도 있었고요. 50세 미만 대상자와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하겠다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서 전문가와 함께 보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백신 세부 접종 계획과 관련해서 새 내용이 좀 나와서 미리 준비했던 질문 외에 새 내용을 위주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령을 50세 이상 접종 권고로 재검토하겠다, 이 내용. 결국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젊은 층에 상대적으로 좀 이상 반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을 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예방접종의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건강한 사람이 더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 증진의 목적으로 안전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유럽 등에서도 이미 연령 제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만 50이 곧 되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2회 다 완료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50세 이상, 60세 이상에서는 그것이 갖는 부작용보다 이득이 훨씬 크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능하지만 그 아래 연령인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는, 물론 치료가 가능하지만 예상치 못하는 그런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령 조정이 필요했었는데요. 만 50세 미만에서의 예방접종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제외하고 가능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모더나나 파이자, 또 아직 승인을 받지 않았지만 8월 말 9월 초에 공급될 노바백스사의
예방접종들이 원활하다고 가정을 한다면 적절하게 50세 이상만 예방접종을 권고하는 것을 잘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예. 현재는 30살 이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50세 이상으로 올리면 30대와 40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안 맞게 한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30대랑 40대 기존에 나는 꼭 맞아야겠다 그래서 대기로 예방접종 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직종에 따라서 1차 예방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사 예방접종을 30대, 40대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일정에 따라서 화이자사의 예방접종으로 2차 교차 접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하셨습니다. 예,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은 50세 이상에 권고한다는 내용이었고요. 55세에서 59세도 12일부터 모더나를 접종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인 거죠? 드디어 이제 모더나가 기존에는 아주 필수 인력이라든지 만 30세 미만의 의료 인력인데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못했던 분에 지금 진행 중이고요. 어제 그제부터 재방접종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이 모더나사의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이 일반 국민에게는 이제 처음 진행이 되는데요. 7월 10일부터 예방접종과 예약이 들어가게 되고 연령별로 진행이 될 텐데 이 메신저 RNA 방식의 예방접종인 경우에는 오히려 10대, 20대에서 심근경 등에 대한 보고가 있는 반면에 50대 이상에서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령 대비 그리고 또 공급 시기와 적절하게 배분이 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50세 미만 대상자와 2차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접종한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상반기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많이 맞았지 않습니까? 결국 교차 접종을 공식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교차 접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연구가 있는데 처음부터 의도된 것은 아니었죠. 유럽 같은 경우도 아스트라제네카사 예방접종을 1차를 진행한 후에 2차 예방접종 분량을 풀어서 1차 예방접종을 늘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파이자나 또는 모더나사의 예방접종을 교차 접종이 진행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의도치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항체 형성이 좋았기 때문에 진행이 가능하고 현재는 원칙적으로는 같은 원래 준비됐던 예방접종을 진행하는 게 맞지만 혈전 등의 위험성으로 이 연령 제한이 발생한 점 그리고 실제로 60에서 74세의 예약 연기자인 경우에 모더나사로 위탁기관에서 하는 점은 교차 접종뿐만 아니라 안정성 그다음에 수급성을 고려한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일반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른 제품을 섞어서 맞는 거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그래도 계속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네. 우리가 맞는 독감 예방접종이 지금 4가 예방접종이라고 합니다. 예. 네 가지 종류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2009년 신종플루 H1N1 때는 1가, 2가, 3가의 예방접종이었는데 사실 그게 하나, 둘, 세 개가 섞여 있는 거거든요. 제조 방식이나 이런 것은 유사하지만 거기서 실제로 따오는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 정보는 다릅니다. 이미 우리는 4가 예방접종을 진행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면은 A형의 독감, B형의 독감에 대해서 각각 다른 것을 섞어서 하나로 맞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제조 방식이 다른 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상 반응으로 연결되기보다는 우리의 면역을 하는데 메신저 RNA 방식 같은 경우는 면역을 만들어 주세요라고는 설계도를 집어넣는 것이고 바이러스 벡터 방식 같은 경우는 유령처럼 생겨 있는 가짜 모양을 넣고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한 다음에 면역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그 방식인데 각각이 가능하면 똑같은 방식을 2번 연속 맞아서 항체를 끌어올리는 것이 좋지만 이게 부득이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우리의 면역체에 A라는 부분과 B라는 부분의 면역을 각각 키워서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화이자 백신이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른 백신이지만 각각의 장점만 살릴 수 있다라는 설명이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 부작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연령과 현재로 나와 있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선별할 수 있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밖에 없던 시절에는 옵션이 없었죠. 지금은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연령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차 접종도 저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이렇게 7월 백신 계획이 나왔고요. 또 60세 이상 백신 접종 효과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다. 1차 접종률이 상승하면서 확진자 발생률이 감소했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그만큼 백신의 효과가 분명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최근의 확산세를 보면 대부분 30, 40대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돌파 감염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지만 60세, 70대에서 돌파 감염이 있어도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은 확실히 줄고 있고요.
저는 이제 현장에서 병원에 일하다 보면은 중증 환자나 치명률이 감소하는 것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정은경 청장이 발표한 내용에서도 나왔지만 60세 이상에서의 확진율도 줄고 그것이 바로 이 중증으로 이완되는 것도 줄고 있기 때문에 네. 예방접종은 효과적이고 적절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7월 백신 접종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 방역 당국의 1차적인 목표 9월 달까지 전 국민의 70% 정도가 1차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표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까? 사실 숫자는 저는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조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나는 예방접종 절대 안 맞을 거라고 하지만 조용히 클릭해서 예약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방접종의 성공은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사례를 봤을 때 20대, 30대, 40대에서의 그 예방접종이 얼마나 이루어졌냐가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현재 우리 예방접종을 한 경우 1차만 해도 2주가 지나면 이 모임 제한에 대한 부분 또 이 트래블 버블 얘기가 나오면서 특정 국가를 해외여행 갈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예방접종이 그런 인센티브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수급만 된다면 70%그 이상도 달성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오늘 백신 접종 7월 세부 계획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새 내용을 위주로 먼저 좀 질문을 드렸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은 이어진 뉴스에서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그 최근 상황에 대해서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렇게 백신 접종은 진척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심각하지 않습니까? 앞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특히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죠. 사실 예방접종이 많이 될 때는 하루에 80만, 100만도 했었는데 지난 한 열흘부터 해서 우리 발표가 났지만 7월 12일까지는 예방접종이 약간 소강 상태이죠. 네. 그 상황에서 20, 30, 40대의 젊은 층 그리고 일부 외국인을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델타 변이 등이 마치 2020년 5월에 이태원 클럽발로 시작돼서 당시에는 새로운 변종, 지금은 우세종이 된 GR이나 GH형이 될 텐데요. 사실 여기서의 키는 뭐냐면 열쇠는 증상이 점점 약해집니다. 특히 델타 변이 같은 경우는 무증상 또는 무증상 또는 아주 가벼운 증상이 많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많이 퍼뜨리고 다닐 수 있거든요. 따라서 마스크에 대한 메시지를 방역 당국이나 우리 국민 여러분이 하나의 목소리로 마스크 착용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적어도 9월 초 예방접종률이 50% 올라갈 때까지는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저도 최근에 이제 상암동에 올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마포구 관련 음식점 검사 받으세요라는 문자를 저도 2번 받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방역 당국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핸드폰 이런 통신망 추적을 통해서 계셨던 분들에게 더 강력하게 검사를 해서 연결고리를 끊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앞서 저희가 그래픽으로도 전해드렸는데 델타 변이 감염자 추이를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면 28일 기준으로 저희가 정리를 한 수치인데 263명이고요. 국내 델타 변이 감염자가 여기에 또 역학적인 관련성이 있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359명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원어민 강사 집단 감염 관련 사례까지 합한다면 사실상 500명을 훌쩍 넘는다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더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델타 변이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하지만 추석 전후쯤 되면 델타 변이라는 단어 말고는 새로운 더 빠른 전파력을 가진 단 치명률이 떨어지는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이 예방접종을 빠르게 진행을 하기 직전 7월 12일, 15일 이전이라고 하면은 이 확산세를 막기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어제 연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런 완화되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해서 한 2, 3주 정도는 더 서울 수도권 지역은 좀 강력하게 진행을 하고 또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이 과태료 또 지도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이는 300여 명, 5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현재 무증상 상태로 델타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마스크 착용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정은경 청장 아까 발표할 때 앞에 보면은 마스크라고 하는 것이 백신하고 검사가 같이 나와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전에는 마스크 착용 이제 좀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있었었는데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는 즉 전파 속도를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젊은 층에서의 마스크 착용일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유예 기간을 일주일로 정했는데 그걸로 좀 짧다, 좀 더
그 긴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선 이 코로나19의 특성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오늘 어제 나타나는 이 확진자 수 거의 800명에 준하는데요. 이거는 열흘 전에 또는 그 이전에 우리의 확산세의 모습입니다. 지금 현재 600명, 500명, 400명을 줄다가 서서히 올라오고 있었는데 네. 이것이 주말을 지나면서 검사 건수가 줄겠지만 다음 주까지도 지속될 가능성이 크고 그 여파가 완전히 가라앉기 위해서는 최소 2주에서 3주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주간의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유예는 일주일 동안 어떤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2주 정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그 이상도 유예되는 부분을 완화되는 부분을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진행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감염이 확산되고 그게 그 감염되신 분들이 인지를 하고 검사를 하고 통계에 반영된 데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일주일만으로는 가늠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의 일주일은 숨고르기라고 봅니다. 실제로 좀 놀랬을 거로 판단되고 저도 놀랐는데요.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서 국민분들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다 괜찮아진 거 아닙니다. 그리고 현재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조정합니다. 실제로 1000명을 넘게 되면 서울 수도권 기준으로 500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 새로운 단계 2단계나 3단계로 하게 되면 예전에 2.5단계, 2단계에 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더 국민분들이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불편을 막기 위해서는 일단 일주일 동안 지켜보지만 필요해서는 더 긴 유예를 더 둬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관련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